부산에서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한 유튜버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관련해서 사적 제재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과외 앱으로 만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의 진술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여러 의문점을 낳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얼굴과 신상 정보가 네. 공개가 됐습니다. 한 유튜버가 공개를 한 건데 어떻게 보셨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신상 공개 제도에 과연 효과성과 실효성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게 제 마음속에 왔던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게 효과성과 실효성이 없다 할지라도 저렇게 개인이 사적 제재 형태, 저는 사적 제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법이 허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상 공개를 하고 있는 부분도 매우 우려스럽다. 그래, 결론적으로는 신상 공개의 실효성과 효과성도 개선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적 제재가 일어났을 때 사적 제재를 분명히 막아야 하는 부분도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해자 개인 정보가 알려지면서 가해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SNS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 SNS에 올라 있는 내용들 가지고도 좀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한 두 가지 정도 이것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SNS에 제가 앞뒤의 내용은 몰라요. 이게 정말 첫 번째 정말 가해자일 수 있을까라는 게 첫 번째 제 의문이고, 두 번째는 가해자가 거의 99%는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상. 근데 그 가해자가 했던 그 나이, 이름, 그다음에 키, 혈액형, 그다음에 전과 기록까지 다 이제 그 특정 유튜브에서 다 올라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SNS의 계정에 있는 내용이 한 6건 정도 올라왔는데, 저도 그 내용이 앞뒤는 잘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굉장히 섬뜩한 내용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뭐 원칙적으로 내가 여기 있다고 이 내용이 거쳐지지는 않는다. 분명히 한 사람에 대한 사적 보복을 할 수 있는 듯한 뉘앙스의 글들도 들어와 있고, 그때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되게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SNS에 과거에 사귀었던 사람의 사진도 올라와 있고 그 사람과의 이야기도 있는 듯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우려하고 있는 2차 가해가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가 선제적으로 국민이 알 권리, 재범의 방지, 범죄의 예방이라는 신상 공개의 효과성과 실효성이 만약에 담보되었다면 지금 같은 이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가 이미 많이 목도를 해왔습니다. 뭐 나쁜 아빠들, 나쁜 엄마들, 거기서도 이야기들이 나왔고, 또 특정 어떤 그 청소년 때 성범죄를 저질렀고 지금 이제 사회 성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뭐 선생님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신상 공개 등 여러 가지 어떤 사적 제재 수단으로서의 어떤 신상 공개가 되어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더더욱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그래프에도 나오고 있지만 신상 공개가 될 수 있는 특정 강력 범죄는 한 28,00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신상 공개되는 거는 49건. 이게 퍼센테이지로는 0.17%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 국민들의 기대치에는 분명히 부족하죠. 신상 공개가 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범죄밖에 없어요. 특정 강력 범죄, 그다음에 성폭력 범죄. 그런데 우리는 그중에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인 특정 강력 범죄, 살인 범죄, 그다음에 강도 범죄 등 이와 같은 특정 강력 범죄는 많이 일어나고, 그 특정 강력 범죄가 범죄가 잔인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면 분명히 신상 공개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신상 공개 대상이 적을까? 그리고 신상 공개가 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적법하고 의법하게 신상 공개가 되었는데 그 신상 공개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커튼머리를 하고 나온 그 고유정에게 어떠한 방법도 할 수 없이 그냥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모습. 최근에 강남에서 납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거기에 나와 있던 사람들의 신상 공개도 증명사전이었어요. 근데 저도 소스라치게 놀랐는 게 그 사람들의 실제 모습을 보면 안경을 딱 끼고 있고 전혀 다른 모습. 그 사진과 실제의 모습이 거의 180도로 달라져 있는 모습. 전주환의 모습도 그랬고, 그 신당동에서 스토킹으로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과연 신상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도 왜 우리는 그 사람의 신상 공개가 되는
본 모습을 볼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진.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렇게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그 사진의 모습은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반감이 있는 듯합니다. 예. 뭐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지지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이 부분은 조금 부정적이다,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뭐 목적을 떠나서 이렇게 개인이 개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 이거 가능한 겁니까?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감정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뭐 동의를 한다 이건 논외로 치더라도 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신상 공개라는 것은 적법하고 의법한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딱 두 가지. 우리 법으로 치면 특정 강력 범죄 혹은 성폭력 범죄. 그 성폭력 범죄와 특정 강력 범죄에서도 요건이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정 강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범죄 수법이 잔인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을 넘어설 수 있는 무죄 추정을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확실한 증거겠죠. 세 번째는 세 가지 공익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의 알 권리, 범죄의 예방, 재범의 방지를 통한 공공의 복리에 이바지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 이렇게 되어 있고 성폭력 범죄에서는 성폭력 범죄일 것 잔인성이 없어요. 성폭력 범죄일 것 그 외 나머지 요건은 똑같은데 여기서 거치는 게 아니라 특강법에 보면 고2항에 보면 이러한 신상공개 대상이 되더라도 신상공개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즉 그 피의자의 인권 침해가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고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이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라는 집단지성을 통해서 신상공개가 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요건을 거치지 않으면 다 위법인 거예요. 그러면 위법이면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느냐? 두 가지로 처벌받는데 대한민국은 개인정보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명예훼손죄가 있어요. 이 두 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아까 나쁜 엄마, 나쁜 아빠 이것도 1심에서는 무죄였지만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지금 특정 유튜버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편에서 이걸 공개를 하고 자기가 아마 처벌받는 걸 각오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적법하지 않는 행동이다. 물론 법원에 가서 이렇게 따질 수는 있어요. 우리가 정보통신망법 70조에 보면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되는데 이 유튜버 입장에서는 나 이거 정당한 비방의 목적이 없고 공익을 위해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없습니다라고 다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만약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음 단계는 형법으로 넘어가요. 형법으로 넘어가면 형법 307조 1항이 적용되는데 우리나라는 진실한 사실이라도 그것을 적시하면 즉 과거나 현재에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처벌을 해요. 처벌하는데 307조에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310조라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예요.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 공익의 목적에 맞는다면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데 이 모든 걸 법정에서 다투어야 되는데 법원이 이런 경우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일단 정보통신망법에 올리는 순간 너무 그 파장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런 비방의 목적을 추단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쁜 아빠, 나쁜 엄마에서도 1심에서는 그게 무죄였지만 2심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올리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위 바깥에서 사람의 명예와 개인의 정보를 훼손할 수 있다는 형태의 판결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정도 제가 뭐 사적 자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위법성이 사적 제재이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분명히 첫 번째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말은 그 앞 단계에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물론 위법성이 조각되면 불법이 없는 건 맞지만 적어도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 비방의 목적으로 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는 죄 혹은 307조 1항 사실을 그냥 명예훼손했는 죄 정도의 성립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가 공개한 영상 보면요, 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원하는 인터뷰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 피해자가 사건 초기부터 사실 좀 두려움을 꾸준히 호소를 하면서 신상 공개를 원하고 있잖아요. 이런데도 좀 이런 부분들 짚어볼 필요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신상공개의 효과성이라는 말씀드렸죠. 이게 뭔가 하면 신상공개가 효과적으로 되려면 이 신상공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거든요. 사람이 야 이거 수사받는 과정에서 나중에 무죄가 나면 어떡해? 라고 하기 때문에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공개가 매우 이렇게 어려운
두 가지 범죄에서 네 가지 요건을 통하고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신상공개를 하게끔 만들었는데 그냥 앵크기 여쭤볼게요. 피의자 단계일 때가 예. 무죄 추정의 원칙에 훨씬 더 부합하겠어요. 나중에 지금같이 지금 이 사건은 1심 판결이 선고됐거든요. 예. 1심 판결에서는 12년형의 유기징역형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더 무죄 추정의 원칙에 해당되는 사람이겠어요? 피해자가 훨씬 더 네, 무죄 네, 네. 추정해. 그럼 예. 피의자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를 하는데 문제는 검사가 기소를 한 피고인 그리고 1심 판결 진행 중인 피고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신상 공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법에 이걸 예. 하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도 구구절절하게 그런 이야기 하죠. 진짜 피토하는 감정으로 나 정말 불안하다. 예. 저 사람 신상 공개해서 저 사람이 그 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금 해주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신상 공개를 해달라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지만 법이 존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상 공개가 되면 효과적으로 신상 공개 얼굴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신상 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왜 피의자 단계에만 신상 공개하느냐. 예. 이런 피의자 단계에서 경찰 단계에서 신상 공개하는 게 아니라 법원 단계에서도 이게 성폭력 범죄 확정 판결 이후에 성범죄자 알림이 이나 고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그 1심 판결에서 특정 강력범죄를 딱 저질렀고 자기 판사가 판단할 때 이거 유죄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다.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국민의 공공의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의 방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공공의 복리에 필요하다고 하면 법원 단계에서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안 되면 저는 이런 사적 자치의 불합리성 그리고 국민들은 이런 부분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으니 무죄 추정의 원칙이 가장 약한 피해자 단계에서 신상 공개가 되었다면 그보다 조금 더 뒤에 있는 적어도 확정 판결 전이지만 1심 판결 선고나 기소된 이후에도 그 피고인에 대해서 신상 공개가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할 때 아마 그 유튜브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방법이 없다. 예. 그런데 법원이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만약 2심 판결에 이제 우리가 유죄 판결을 하게 되면 신상 공개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신상 공개할 수 있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까지는 살인 미수였기 때문에 사실 살인 미수가 특정 강력 범죄에 해당됐고 이제는 강간 살인 미수로 갔기 때문에 성폭력 처벌법에도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거니까요. 특히 강간 살인 미수로 확정 판결이 난다면 이게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신상 공개 알림위에 올릴 수 있어요. 확정 판결이 예. 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신상 공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으니까요. 저는 뭐 그 유튜브에게 잘했다 못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 측면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아마 그 탐정업을 하셨던 분이라 이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관련해서요, 이 검찰이 어쨌든 피고인에게 성폭행 혐의를 추가해서 35년을 네. 구형했지 않습니까? 이제 다가오는 12일에 항소심 판결이 열리는데 재판부 결정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예. 재판부가 우리가 적의 판단이라고 해요. 보통 법조인은 적법하고 의법하게 판단한다고 하는데 이게 첫 번째도 그 DNA가 피의자의 DNA가 수사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1심 판결에서도 경찰에서 아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판단했을 때 DNA가 나오지 않았고 이번에는 검찰 단계에서 아마 검찰의 NDFC라고 국가 포렌식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대검에. 네. 거기서 이제 DNA를 검토해서 제가 알기로는 뭐 피해 여성의 이거 2차 가해 때문에 조금 죄송스러운데 그 신체의 어떤 일정 부분에서 DNA가 피고인이죠. 피고인의 DNA가 나왔다고 하니까 피해인의 DNA가 나왔다고 해서 사실상 성폭행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거잖아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공소장을 바꾸었다면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보통 판사님들은 제가 맨날 그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흰색 도화지를 가지고 오십니다. 이 흰색 도화지를 가지고 오고 이 흰색 도화지에 검사가 10%, 20%, 30%, 40%, 50%, 7, 80%의 확신을 만들어냈을 때 그래 판사가 그래 맞네. 이거 강간했는 것 같아. 그리고 강간의 의도가 있었는 것 같아. 그리고 분명히 피해자의 신체의 얼굴을 찾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에게 네가 확신을 줬으니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을 만들어줬으니 내가 유죄 판결할 거야. 그 확신을 만들지 못하면 판사는 무죄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왜? 그 피고인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검찰은 얼마 남지는 않았겠지만 서류가 됐건 방법을 됐건 아니면 추정이라 그래서 추기일 지정을 하던 여하튼 어떠한 형태이든지 그 판사에게 이 피고인이 정말 검사가 바꾸었으니까 피고인이 정말 성폭행을 범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살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만이 지금 피해자가 원하고 있는 형사사법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 영상 봤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정말 피해자가 그렇게 돌려차기하고 그렇게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2차, 3차, 4차 그 원본을 제가 봤는데요. 2차, 3차, 예. 4차 그렇게 폭행하는 모습은 정말 저는 용서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법원은 이런 부분, 검찰은 이런 부분을 제대로 공소유지하고 법원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서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정의에 합치하는 판결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이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 정유정의 신상정보 얼굴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 경찰 조사에서 뭐 여러 거짓말을 한 정황도 드러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정유정 피의자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게 아침에 생각이 다르고 저녁에 생각이 달라져요. 분명히 이 정유정은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하고 잔인한 범죄를 했는 피의자예요. 그런데 가끔 행동을 보면 정말 이게 사회적인 유대성이 결여되어서 정말 인격성 장애 해리가 있나? 어떨 때 보면 정말 23살의 그 여성의 그러니까 그 청년의 모습이 보이고 어떨 때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정말 무서운 자기 뒤에 솟아리고 있는 범죄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범죄에 딱 들어갔을 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범죄 안 했어요. 들어가 보니까 딴 사람이 범죄했는 거예요. 저 그 사람의 말을 따랐어요. 라고 했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사받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변호인이 입회하기 전까지는 제가 말할 수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고 혹시 기억나세요? 그 마지막에 기자와 인터뷰했을 때 마지막 이야기가 신상 공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 근데 그 정유정이 했던 말은 검찰에 가서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질문과 답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유정의 입장에서는 이 수사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저는 뭐 피의자나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건 절대로 우리 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비난할 마음은 없지만 적어도 자기가 그 수사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방어권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범행 당시 상황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거든요. 네. 자신의 집으로 가서 여행용 가방을 챙겼고 또 인근 상점에서 또 다른 흉기와 쓰레기 봉투를 또 샀더라고요. 범행 이후에도 뭐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챙기고 또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는 등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봐야 될까요? 그 행동의 모습을 보면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딱 짜여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퍼즐이 딱 100개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대로 처음부터 준비했으면 들어가기 전에 그 뒤에 이 사체를 정말 이거 그 피해자분한테 너무 죄송한데 뭐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좀 말씀을 올리는데 그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사체를 손괴하려는 계획까지 다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캐리어도 들고 왔을 것이고 그 전에 이미 그 상황적 요건에 의한 흉기를 가지고 왔을 것이고 그리고 혹시 기억나세요? 그 옛날에 그 세모녀 살해 사건 이 저질 때 퀵배달로 갔었거든요. 퀵배달로 갔는데 그 퀵배달로 가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져간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럼 지금도 분명히 그러한 피해자에게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몸에 그 범죄의 흔적이 남았다면 따로 준비해 갔을 건데 그 피해자의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 피해자를 고르고 갖는 과정은 계획적인데 그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약간 계획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획적인 모습보다는 그 범행 순간순간 자기가 생각해낸 의도를 만들어 갔는데 이런 점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굉장히 23살에 어떻게 뭐 이렇게 하나의 어떤 범죄물에 심취해서 사회적인 연대성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지만 뒤에 그렇게 피해자를 골라서 참혹하고 잔인하게 살인했으면 그건 또 다른 뒤에 범죄인의 모습이라서 이런 모습들은 조금 검찰이 이번에 3개 팀이 들어가서 검사가 수사를 한다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제대로 돼야 된다. 지금 나오는 저 모습 있잖아요. 저 모습은 앞에 있는 지금 저 모습은 저 사람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빈 캐리어를 들고 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는 굉장히 이렇게 가벼운 모습이잖아요. 이거 말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모습 또 하나 나올 거예요. 보통 저 언론에 나오면 그거는 그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사체를 담고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좀 어떻게 보면 정말 23살 1999년의 행동인지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상 같은 걸 보면 와, 유족들 앞에서 뭐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뭐 입을 열긴 했지만 진정성이 있는지는 사실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관련해서 사이코패스 검사 네.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정상 수치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사이코패스 성향이 엿보이긴 하지만 좀 단정 짓기는 또 어렵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사이코패스냐 아니냐 이게 향후 재판에도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거든요. 유단 두 가지 정도에 예.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이코패스를 검토하는 여러 가지 어떤 사분면 10개를 놓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뭐 30점, 35점, 37점, 뭐 이영학이라는 사람이 37점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기준도 저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복잡다기한 현대 사회에 좀 맞는 새로운 형태의 여러 가지의 어떤 인자들이 들어와야지 과거에 있는 사이코패스의 그 테스트에 나와 있는 인자들로는 지금 우리가 우리 영역 바깥에서 사실 정유정은 제가 보는 사이코패스의 영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분명히 그 모습들은 들어와 있어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의 양가의 모습이 다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까? 사이코패스라고 판단하고 소시오패스라고 판단하는 거는 형량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동기와 범죄의 수법을 통해서 이미 형량은 나와요. 그 다음 단계에서 이 사람을 개선교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개선교화를 시켜서 이 사람을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금 내어보낼지에 대해서 일반인에 비해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굉장히 어려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럴 수는 없어요.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그 사람의 개선 교화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그게 형사정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기본 자세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교정을 할 것인가의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는 거니까요. 저는 지금 정유정의 입장에 사이코패스에 분명히 일정 부분, 1분면, 2분면 중에서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 범죄의 잔혹성과 범죄를 계획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없었다는 건 분명히 사이코패스의 영역이지만 그 뒤에 정유정이가 하는 모습은 정유정이가 하는 모습은 분명히 그 사이코패스의 모습과 또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교정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발전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사이코패스의 검토지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잔혹범죄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